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오래간만에 파티와 미지행의 사회 공론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미지행의 김보람이고요. 같이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파티의 인문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이신 한동균 소장님 같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무려 대기 과학자시고요. 그리고 국립기상과학원의 1대 원장님이시면 초대 원장님이신 건가요? 원래 연구소였는데 그게 이제 과학원이다라고 하는 원이 되면서 이제 조직이 약간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조직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초대자가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조직은 그냥 그대로고 약간 그 당시 늘기만 했었는데 이런 또 솔직한 또 매력이 있으신 국립기상과학원의 초대 원장님이신 그리고 조천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파티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 번째 과학자를 모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먼 곳, 정말 서울에서 좀 먼 곳인데 너무 흔쾌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좋은 동네에서 놀러도 오는 곳이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직접 본인의 뭐 이렇게 하신 일이나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이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거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80년대만 해도 기상학과에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과목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말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한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나의 그런 학문적 체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 일을 그 전에는 뭐 전 세계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뭐 이제 슈퍼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짜서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고 2005년도부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쪽 일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한 일이 안면도에 가면 이제 그 기상청에 그 기후를 갖다 감시하는 그 감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측정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신호를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선명하게 이 어떤 그 증가되는 신호가 보인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뭐 한 지금 15년 그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아요. 아까 그 처음에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학문적 체계조차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이제 우리 삶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잖아요. 기후 변화에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 어떤 말의 이 변화가 함의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도 항시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가깝게 뭐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를 오갔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6,500만 년 전 이전에는 그때 중생대 공룡이 뛰어놀았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6, 7도 정도가 이렇게 높았고 기온이. 그래서 뭐 남극이나 북극에 빙하 같은 것도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제 그 온도 폭 자체는 자연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이제 변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후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기후 변화는 바로 이제 인류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그 위험성, 그다음에 그것이 인간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 갖고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이제 바꾸는 건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리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끌어가는 이 언론사가 영국의 가디언이에요. 영국의 가디언이 2015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기후변화를 이제 부정을 하는 사람,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과학적 사실하고 거의 이걸 대등하게 다뤘거든요. 마치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인 것처럼. 근데 가디언이 최초로다가 이러한 거짓된 정보는 우리 이제 가디언에서는 다루지를 않겠다라고 조금 선언한 것이 이제 그 언론사가 가디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이건 이제 자연적인 변화성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겠다. 그다음에 지구 온난하다? 따뜻하다? 이거 좋은 의미 아니야. 워밍.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를 않고 글로벌 히팅, 가열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이제 바꿔갖고 하나의 그런 위험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디언에서 이거를 갖다가 처음 그렇게 제시를 했고, 요즘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후 운동을 하는데 또 언론사 이런 데서도 다 기후 위기다 그렇게 지금들 표현들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되게 현대가의 어린 3세더라고요. 그 정경선이라는 분 인터뷰를 저희한테 공유를 했는데, 마침 그 공유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그분이 많이 느끼면서 기업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의식을 그 기후 위기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좀 조금은 좀 특이한 예외적인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왜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 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 학위 과정을 하면서 전부 다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은 어떤 NGO의 문제가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완전히 그 아주 대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이 자본과 시장의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디스토피아, 웰컴 투 디스토피아라는 그런 표현을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그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방향이 이미 이제 정해져서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이제 봤는데, 그 기상학자로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시는지,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위기의 시계로 보면 몇 시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이런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과학의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요. 이런 이제 그런 리딩하는 이런 언론사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자본의 중요한 이러한 어떤 그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IS라고 하죠. 각 그 은행별로다가 자기 자본율을 맞춰야 되는, 그게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 중에, 그래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BIS거든요. 뭐 세계 결제은행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도 금년도 1월달, 5월달에 이 기후 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 뭐 맥켄지, 그다음에 IMF 이러한 모든 이러한 기관들이 다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그 좌초 산업 이런,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석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초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투자를 굉장히 조심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투자 회사들도 이미 기후 위기와 담당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하나씩 지금 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이제 자본 자체가 벌써 이거는 그냥 이건 놔뒀다가는 이거는 자기의 생존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시장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자본 이쪽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이 이 지구상에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이제 38억 년죠. 그렇지만 그때는 뭐 이런 뭐 세균 같은 거 뭐 꼬물꼬물하는 이런 상태고, 우리가 뭐 눈도 생기고 보다 이게 형태가 제법 갖춰진 게 이제 5억 4천만 전에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갑자기 생명이 이 눈을 갖고 있는 이런 생명들이 확 이렇게 늘어난 거를 5억 4천만 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로 이러한 생명들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존을 하지는 못했죠. 이런 환경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멸종도 하게 되는데, 보통 하나의 종이 탄생을 하게 되면 한 500만 년 정도, 길게는 뭐 1000만 년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긴 동안 한 번 탄생을 하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있고, 그리고 또 멸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그 시간이라면 39억 년, 38억 년이라는 시간이니까 뭐 500만 년, 1000만 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태어났던 것들은 또 멸종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게 지금 지구상에 등장한 걸 한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이대로 가다가 곧 멸종을 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냥 자연이 변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환경을 변화시켜갖고 스스로 멸종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이게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인간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을 스스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의 종이 500만 년 동안 살았고 1000만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20만 년이면 아직 애기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원래는 그래서 굉장히 뭐 인류의 멸종을 생각하려면 정말 하득한 먼 날을 생각해요. 과거에 그거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목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시간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없냐면 바로 지금 당장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린 세대가 이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게 눈앞에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래 지금 세대가 이거는 책임지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굉장히 그 생존이 위험한 이러한 것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요거를 살펴보면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증가시켜 갖고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도가 올랐어요. 100년 동안에, 약 100년에 1도가 올랐는데, 우리가 체온이 정상 체온에서 한 1도 정도가 높으면 뭔가 컨디션 이상은 내가 병에 걸린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이상하다, 뭔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인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기후가 지금 이상한데,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는 그 정도라고 그렇게 봐요. 여기서 이제 0.5도 정도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항시적으로 우리 뭐 폭염이나 긴 장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또 0.5도가 더 올라가고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구가 이제 탄성력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펜심 앞에 그 스프링, 조그만 그 스프링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안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걸 넘어서게 해버리는 게 2도를 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으로 들어가게 돼요. 회복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6월 달에, 우리 2020년 6월 달에 그 시베리아에서 한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 그 지역은 항상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 금년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눈이 없어지고 토양이 드러나고 이제 풀 같은 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옛날에 눈이 덮였을 때는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버렸었는데,
지금은 눈이 없어지니까 햇빛이 그 태양 에너지가 지상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가 흡수를 했으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눈을 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럼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6,500만 년, 그러니까 공룡이 멸절했을 때 이 사건만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명이 멸절이 됐지, 나머지는 다 지구 내부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 갖고서 생명들이 다 없어졌다라고요. 그게 멸종이 된 것이고, 지구는 그렇게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저기에 지뢰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구 온도를 갖다 평균 온도를 2도 이상을 올린다는 거, 그게 다 터져버리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아쇠를 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이제 위험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 우리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폭염 일수가 뭐 많아진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이제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연안의 대도시들이 다 잠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바닷물이 이거를 많이 흡수를 해요. 물이 탄소를 갖다 흡수를 하는 게 바로 그게 탄산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성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해양 생태계가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 생존의 이 기반들이 다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만약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짠 하고 이제 벌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먹을 걸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잖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잖아요. 그건 통제 가능한 위험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걷다가는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우리가 때려 넣는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수많은 위험을 거쳐가면서 오늘날에 이제 이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전쟁도 있었고 홍수, 가뭄, 뭐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위기, 뭐 온갖 뭐 감염병, 뭐 이런 다, 그래도 인간은 거기서 뭐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그런 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진보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다 회복 가능한 위험들이었죠. 지금까지 모든 위험들. 그런데 기후위기는 그러한 어떤 회복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왜냐하면 스스로 지구 자체가 이제 증폭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2도, 아까 말했던 그 임계 온도라고 하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지는 게 언제쯤이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를 하면은 한 2050년, 60년경이면은 돌파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 30년이나 남았고 40년이나 남았네? 그런데 기후위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위기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원인하고 결과가 약간 이게 지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잖아요. 12시경에. 그런데 기온은 오후 한 2-3시가 돼야지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햇빛이 바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먼저 데워요.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 지연이 있는 것이고, 계절적으로다가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요. 그렇지만 8월 초가 돼야지 기온이 제일 높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따뜻해지는 그 시간이 1달 반 정도 걸려요. 계절의 온도는 이 해양의 온도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1달 반의 지연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이거는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년에 2020년에 호주에서 뭐 7개월, 9개월 동안 가뭄 현상이 있었고 산불이 계속 났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배출했던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금 그 영향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온실가스 이거를 줄이는 이라는 거를 하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이게 이제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이미 배출은 이미 그 전에 다 그걸 넘는 게 끝나는 것이고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만 이제 금세기 이제 중반 이후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남아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우리의 생존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냐?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그 생존의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기후 위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런 뭐 식량 안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또 뭐 단순히 그런 미래 의제가 아니라 진짜 정말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회복 지구의 이제 그 회복성 탄력성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류의 생존의 시간인 것인지 아니면 지구는 그래도 그 어떠한 뭐 여러 많은 뭐 빙하가 녹고 많은 문제는 있겠지만 그 지구에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그래도 지구는 여전히 인류가 멸종해도 우리는 지금 인간은 지구에 그런 안정한 환경이 필요하지만 지구와 인간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지구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가겠죠. 예. 저는 뭐 인간이 뭐 지구를 보호하자? 진짜 저는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말이야말로 지구를 지구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보호해다. 만약 저게 인격체라면 진짜 웃기다 얘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보다 15도가 높은 그 평균 온도가 15도 높은 데서 생명을 키웠고요. 지구는 지금보다 5도가 더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키워냈었어요. 이 지구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알래스카에서 저 사막, 저 열대 우림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인간이 아주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구가 밀집돼서 사는 지역을 보세요. 온대지방에 굉장히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온을 보게 되면 그게 한 11도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1도에서 한 14도 요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다 몰려 살아요. 거기 왜 몰려 사냐? 거기서 식량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좀만 2도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밀집돼 사는 이 지역에 지금 78억 명이 몰려 살잖아요. 이 밀집된 이것이 지금 생존의 범위가 4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2도 이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벌써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던 그 과학자들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15억 명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까지 그렇게 지금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2도가 높아도 살만한 지역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15억 명씩 생겼다? 이 지정학적인 이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실제로 그런 어떤 난민이 발생을 한 그런 이제 경우에서 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러시아의 그 밀 생산 지역에서 이제 그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러시아가 그 밀을 갖다가 북아프리카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주로 수출을 하는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밀 수출 국가인데 그의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출을 중단을 해버리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그 북아프리카 그 아랍 이 지역의 밀가루가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60-70%가 쫙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그 이제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밀가루 가격의 폭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었는데 그게 2010년도 일인데 2007년도부터 가뭄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간당간당 그 힘이 든 상황에서 밀가루의 한 60%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포탄은 떨어지고 뭐 총알은 왔다 갔다 해. 결국 그래서 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참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떠나야 되는 건데 자기 땅을. 그러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잖아요. 당연히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자기랑 이거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3년 전인가 예멘 사람 400명 정도가 제주도에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문을 한번 보세요. 그 400명을 갖고서 수십만 명의 군대와 수십만 명의 경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 유럽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온다?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난민이 시리아 난민이 참 비참했죠. 그러다가 뭐 이태리 해안에 뭐 2살짜리 소년의 막 익사체가 막 떠오르고 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여론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각 국가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안 맞겠다고 국경 봉쇄를 하는 이유로다가 유럽 연합에서 떠나겠다라고 하잖아요. 참 그 러시아에 있었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 그 가난한 나라의 그런 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위기가 다시 유럽의 그 위기로 넘어갔고 아직도 해결이 안 나요. 도대체 그러면은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유엔에 의하면 400만 명이라고 해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근데 앞서 15억 명이 배가 고프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지정학적인 이 불안정성으로 바로 우리가 이 인류의 그런 어떤 생존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게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뭐 불덩이가 떨어져서 뭐 폭염이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 인간의 그 사회의 그런 어떤 비참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거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네, 인류가 너무 지구에 못할 짓을 했고 또 네, 그런 방해가 되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 거네요. 그래서 그 저희가 또 그 조천호 교수님 모셨던 또 이유가 파티도 그렇고 미지행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융합형 교육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그 대기 과학자시면서 또 그런 철학이나 또 사회학의 조예가 깊으시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과학자신데 마치 여러 언론이나 인터뷰에서 이렇게 미래학자에 대한 인터뷰처럼 하는 거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게 사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지금의 이 세대가 그래도 그 기후 위기를 처음 인식한 첫 세대이자 그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걸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뭔가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을 하려고 움직인다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개인의 그런 뭐 도덕이나 윤리에만 맡길 수도 없고 또 법이나 제도에만 또 그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그 여러 그 층위의 다층적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 30년 전부터 기후 위기가 이제 인간 때문에 일어나고 이걸 막지를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끊임없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 전부터 우리가 기후 위기를 제대로 좀 막았다라고 하면 1.5도를 이제 막는다. 지금보다 0.5도 이하로 이제 다운을 시킨다라고 하면 매년 한 20년 전부터 했으면 한 4%씩만 줄이면 가능했던 일이에요.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줄이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켜놓고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로 따져갖고 한 15%씩 이제 줄여 내려가야 돼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15%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줄이는 거를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98년도 IMF를 얻어맞았을 때 그때 15%가 줄었어요.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뭐 금모기하고 거의 전시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가 0.5도를 앞으로 0.5도 더 올라가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98년도 그 상황을 견뎌내,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견뎌내야지만이 0.5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막았으면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전혀 대응을 하고 오히려 배출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줄이지를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절벽에서 똑 떨어지는 일만 그렇게 지금 이제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잘 살라고 달려들기만을 했지 뭐 지구 위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빤히 이제 이거를 그런 위험성이 경고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왔던 건 바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욕망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을 많이 돌려서 생산량을 높인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그건 우리의 그 욕망,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욕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똑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욕망이 제어되지를 않으면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게 유한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욕망이 무한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는 그게 2배, 10배, 100배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지구 자체가 컸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인간이 만든 세상이 거의 이제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금 수준까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온실가스, 그 다음에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더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평균 한 3%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금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다운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도 뭐 회복이 되면 바로 그게 이제 회복이 다 되겠죠. 우리가 3%씩 성장을 하면 23년 후가 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요. 그게 경제 규모가 2배가 됐었을 때 인간이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뭔가 에너지와 자원을 착시적으로 갖다 쓰고 앞서 말했듯이 또 그렇게 쓰레기, 오염먼지, 온실가스 갖다 내뿜어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2배를 더 성장시켜 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멸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 인류가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그렇게 계속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쓰레기도 배출하고 지구에 많은 악영향을 미쳐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겠다라는 거 이전에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 살기 이전에 일단 살아야 되는데 생존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편의와 효율성 위주의 그런 개발 위주의 인류가 편리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발전시켜왔던 그런 기술들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기후 위기를 막을 것을 기술로서 뭔가 그 인류가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들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이제 지구공학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다가는 실용성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 그 유엔의 그 기후 과학자들의 그 모임이 이제 IPCC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인천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5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배출량을 얼마나 이제 줄여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지구 공학에 대한 그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시가 됐던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를 이제 많이 키워갖고 그 다음에 이 사탕수수를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알코올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알코올을 갖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 자리에서 포집을 해갖고 땅에 묻어버려요. 생각은 기발하죠. 그 사탕수수를 막 키울 때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걸 쫙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줄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력을 얻어요. 전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걸 바로 잡아서 묻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도를 막기 위해서 전혀 우리가 저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식으로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사탕수수밭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 호주 면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에너지를 그렇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누군가 보고는 경작지에다가 그거 사탕수수를 심게 됐다라고 하면 누군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 것이고요. 아마존 일대를 다 그걸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사탕수수를 심었다라고 하면 생태를 갖다가 우리 생태계를 다 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공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용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희망을 둘 수는 없다예요. 네. 제가 아주 단순한 과학 상식으로 물리학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 낮출 수가 없다, 방향을 돌릴 수 없다는 건데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기술을 통해서 뭔가 그렇지만 그러나 기술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또 어떤 주장도 있고 참 그게 아마 우리의 그 관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올리백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과거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홍수, 가뭄, 뭐 감염병 이런 거예요. 홍수? 그거는 우리가 뚝을 잘 쌓고요. 가뭄? 우리가 댐을 잘하고 저수지를 잘 만들고요. 우리가 감염병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보건시설 뭐 이런 거 잘하고 대한민국 참 잘했죠. 뭐 우리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똥 다 가지고 그래서 조사해서 다 회충약 다 먹이고 해갖고 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정말 효율적으로 잘 막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어떤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됐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과거의 위험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뭐 기후위기,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뭐 감염병,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문명 그 자체의 과잉성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자꾸 과거의 그 성공적이었던 그 방식이었던 과학기술로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건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걸 메꾸는 위험하고 지금은 과잉이 되는 위험 아니에요. 과잉성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라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다시금 성찰을 하면서 이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온 우리의 공동체가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는 거로부터 이 위기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의 상식적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저도 그 수준 안에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 클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을 뭐 다른 어떤 발전소로 대체하고
또 무슨 뭐 화석연료로 되는 거를 지금 같으면 뭐 전기 상용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배터리 만드는데도 거기도 뭐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체 에너지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 결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나 거기에 또 어떤 그 서로 어떤 주장들이 엇갈리는 것 같고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그 진보적인 관점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요. 예, 어떻게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의 그 한계, 그것의 어떤 틀을 어떻게 보냐면, 결국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인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착취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빼다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기, 거의 공짜에 가깝게 지금 그 오염원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린단 말이죠. 이게 순환이 안 돼요. 결국 여기에서 이 유한한 지구가 감당을 못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은 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로 그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틀 안에서 저는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와 이러한 자원이 있어야만 해요. 이것이 없이 이게 뭐 정신적으로 이게 견뎌낼 수 있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를 이제 바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수요를 줄여야 되고 하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은 바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재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미 그 이 에너지의 이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비탈을 무너졌니, 그게 오염이 되니 막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이제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는 그 수준으로 갔었고,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태양열 패널 가격이 85%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풍력 같은 경우는 한 49%까지 그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건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터리가. 그것도 한 가격이 한 85%가 떨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100원 하던 게 15원 된 거는 이 분야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건 바꿔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전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그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이 가장 밑바닥인, 가장 후진적인 국가예요. 그 수많은 그런 어떤 보수적인 이러한 데서 그쪽을 못 가게 하고,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방식인 석탄, 원자력, 남들은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를 갖다 우리는 그걸 꽉 쥐고 이것이 생존이라고.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과거의 성공이 결코 이거는 미래 생존을 보장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변화되는 여기에 지금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자원은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이 구조인데, 우리는 과거처럼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갖다 쏘고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러한 방식의 굉장히 효율적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만큼 산업화를 이루어서 먹고 사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 갖고서는 안 되는데, 결국 여기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이런 선진국들, 미국이 파리기 협약을 탈퇴를 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 5%도 안 돼요. 미국 20%예요. 프랑스? 그렇게 원자력 많이 쓰는 나라? 거기도 20%예요. 물론 독일인 이런 데는 40% 이상이고. 그런 나라조차도 20%까지 다 가 있는데, 일본도 지금 20%고요. 대한민국이 5% 지금 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국가 단위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기후위기 우리 대응 안 할래 그러지만, 그 국가 단위에서 그 대기업들이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자기네가 앞으로 이제 쓰는 그 물건에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은 아예 쓰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지금 자기 국경 탄소세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그 유럽으로 들어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 갖고 만약 이것을 화석연료로 썼다 이러면 그만큼 거기다가 자기네가 세금을 때리겠다. 우리가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1, 2%의 그런 어떤 이익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세금을 한번 맞아버리면 우리는 유럽의 장벽을 못 넘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무역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자본의 이 시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을 해봤어도 지금 현재는 무지무지 지금 이상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지금 갖다 놓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보다도 이 위기를 인식 못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어떤 정치 시스템들, 언론의 시스템들이 더욱더 문제이고 그 자체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 아까 IMF 때처럼 전시 상황 때처럼 시민 사회와 국가와 기업, 특히 또 기업들도 다 같이 정말 총동원해서 이거를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좀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인 한국은 저렇게 그린 뉴딜 정책을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모순이나 아니면 좀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뭐 옛날에도 녹색 성장 해놓고 뭐 온 나라를 갖다 환경 파괴를 하는 뭐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말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시키느냐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했고 2050년에 넷제로까지도 그렇게 선언을 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7개를 짓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러한 그 세계적인 이 경제 이러한 전문기관들이 이제 석탄 산업은 저건 좌초 산업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7개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딴 나라까지 가갖고 지금 또 짓겠다라고 그래요. 국익을 위해서. 도무지 그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저는 아무튼 그런 어떤 질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또 비행장을 2개나 또 새로 또 짓겠다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공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더욱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객이 예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튼 온실가스를 늘리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이제 깔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써갖고 큰 비행장들 져놓고 텅텅 비워놓은 비행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갖다 짓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이분들은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 고민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그냥 어떤 이익만을 그렇게 눈앞에 보는 이러한 정책만을 지금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치명적인 위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좀 동감을 하는 게 이 정부가 이제 그 예전에 정당하고 달라진 정당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대립된 의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 말 자체가 그린 뉴딜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참 그냥 저는 허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그 논리적인 구조를 쫓아가면 같은 어떤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벡터로 가는 것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것을 어떤 기술적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모순이 있는 어떤 사실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과 진짜 이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또 정치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참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 이렇게 지금 뭐 무슨 국뽕처럼 뭐 K 무슨 뭐 방역, K-팝 무슨 수많은 그런 얘기들을 22세기적인 형태의 어떤 또 다른 민족주의 비슷한 걸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도 뭐 그 인터뷰하실 때 정말 국제사회의 기후 뭐 환경 깡패라는 얘기를 한국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거의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교육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들을 뭐 인식시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산업적 정책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맡겨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전에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각기로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막 꼬여갖고 대한민국에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에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실가스 줄이는 거 뭐 좀 신용하고 불평등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러한 어떤 실질적 내용은 완전히 좀 틀려져 버려요. 또 다른 어떤 산업 정책. 네, 또 다른 산업 정책의 그러한 부분들, 당장 그것도 또 먹고 사는 이 문제로다가 또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유럽하고 미국, 북미 대륙의 국가들 아니에요. 그 얘네들은 자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 자원, 에너지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 다 해요. 식량에 대해서. 그 이상을 다 생산하는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모든 생존성을 우리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갖다가 그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조차도 왜곡을 시켜서 따라가는 이러한 것들. 결국 참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리더십을 갖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가 지금 10위권인 나라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떤 생존성까지도 이게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맨 앞에 뛰쳐나가야 될 나라가 뒤에 앉아갖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갖고서 그것도 왜곡시켜갖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튼 답답한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 개인들이 이러한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정치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투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게 결국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튼 의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선출직 공무원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개인의 선함의 그런 의지가 증폭될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멋들어진 세상과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어떤 시민의 의식들, 그리고 그것이 한 명 한 명이 그냥 깨어만 있게 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좋은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단결된 힘이 돼갖고 좋은 세상까지 만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밀어붙여내야지만이 바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는 생존의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이 기후위기가. 울리백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과잉되고 뭐 이러한 세상, 우리가 착취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는 거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경쟁을 붙이잖아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건 아닌데, 이거는 끊임없이 이건 뭐 기후위기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는 우리가 경쟁을 해갖고 내가 저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본연의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만 이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너무너무나 이건 비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깔끔하게 멸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단순한 생존은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멋진 세상에서 가치 있게 함께 그렇게 사는 세상을 꿈꿔요. 이 기후위기에서.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어떤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잘 생각을 못했던 그 이제 죽음의 문제 같은 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니까 한 번도 뭐 30대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그 삶의 생명의 이게 죽게 된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게 꼭 뭐 무섭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죽음의 상황이 어떤 움직임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또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문명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전면적인 문명의 죽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의 최초의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존재를 해야 될 별 이유도 별로 없고요. 인류가 이 지구에서. 예.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이팅이 있는 어떤 윤리적 문제를 좀 제기하고 또 그런 어떤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이렇게 그 세상의 그 흐름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뭐 꼭 이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간 어떤 추세 속에서 그냥 개인의 내면으로 좀 침잠하거나 지구적 이 상황 속에서 문명이 존재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운명에 가깝게끔 좀 포기하고 개인적 삶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로 침잠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하나의 또 흐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떤 명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난다든가. 제가 뭐 선생님께 여쭤볼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좀 개인적인 내면으로 이렇게 침잠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이 이런 상황과 맺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랑은 좀 다른 분들이라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네.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인물이 계백 장군이에요. 분명히 그 전쟁은 진다라는 걸 알고 나갔어요. 황산벌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난 그래서 백제가 참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좋은 사람이 된다, 그다음에 뭐 좋은 세상을 만든다. 설사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완벽하게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거기에도 또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물론 인류의 역사는 그런 걸 통해서 또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게 또 돌파가 안 된다 해도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거는 계백장군을 통해서 계백장군. 저는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도대체 도망을 안 가고 이 사람은 전쟁에 진다는 걸 빤히 알고서 나갔잖아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는 인간의 매혹은 난 그거보다 더 매혹적인 게 과연 있을까? 꼭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나? 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나 아무튼 그런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럽네 갑자기. 네, 굉장히 말씀 들으면서 되게 설레고 아까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의 현재를 어둡게 진단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가 협동이나 나눔이나 연대나 그런 개개인의 그런 행동과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우리가 정치로 어쨌든 결국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특히 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앞서 인터뷰에서 또 그 앞으로의 그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또 그 기후 위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이건 뭐 저로서는 또 뭐 조심스러운 말, 근데 뭐 제가 하는 말이 내지르는 말이라서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 제가 뭐 미국 정치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 생각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유엔에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 2015년도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자. 바로 그 2도를 넘으면 이제 우리가 탄속력을 잃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세상으로, 생존이 위험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온도인데 2018년도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인천에서 열렸던 그건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IPCC라고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아니야 2도가 아니라 1.5도도 좀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합의는 그때 다 끝났어요. 유엔에서 기후 과학자들의 거기서는 합의가 끝났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고 합의가 된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가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건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UNFC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그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다시 맺어야 돼요.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끝나기도 하고 1.5도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회담을 금년 말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담에서 이게 이제 회담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국제질서라고 하는 게 누구나 동일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워낙 그 어떤 전체적인 그 리더십의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저런 나라가 탈퇴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대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그 기후변화 협약을 이제 영국에서 새로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담 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가 거의 이제 이걸 결판을 낸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 이러면은 1.5도 넘는 거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이제 위험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든은 그 내년도 영국 그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까지 기후변화 협약들, 파리 기후 협약, 그 전에 교토 의정서 이런 것들은 자발성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강제성이 될 거다.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보고들이 있죠.
그러면 강제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 협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나라는 워낙 이 전환의 준비, 에너지 전환을 준비를 안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고 또 1.5도 또 막는 그런 어떤 거를 그런 이제 회담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뒤에는 1.5도를 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기후 위험을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러한 형편에 있어요. 예. 그래도 협약은 맺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워낙 대한민국이 또 빠르게 또 그렇게 순발력 있게 이거를 또 나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늦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뭐 기대는 나름대로 해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좀 어려울 거예요. 다른 그런 어떤 선진성 있는 그런 나라보다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선진적인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바꿀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들이에요.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임계치를 이렇게 넘게 되면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좀 그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게 되면 그 자동으로 그건 시스템이 이제 넘어갈 여지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지금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제 협약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저도 늘 그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폐기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아예 그 가치의 전환과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 위기와는 그 깊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하는데 그 기후 위기는 굉장히 그 불평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세대 간의 불평등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역 간의 불평등도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고 아까 또 그 난민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온실가스 배출의 당사자들이 아닌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그런 국제 협약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들이 생기면서 또 그 성장과 개발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왔던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단계에서 멈춰야 하는 그 제한이 많이 생기는 그런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쪽의 불평등도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유엔 국제사회가 그러한 것들은 다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GCF라고 해갖고 그게 그 송도에 그 유엔 그 기구를 갖다 놨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저런 이제 제3세계 이런 가난한 나라들도 당연히 전기를 쓰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게 되면 뭐 석탄 발전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런 거 전에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돈을 좀 뭐 미리 걷어서 그러한 나라의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해주자 이런 것들로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잘 안 모아지죠. 지금 그래서 그러한 제3세계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근데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제 이건 당연히 저런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그러한 지원, 그 재생에너지 그 전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실제로 피해가 저런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고 이런 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참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수도가 집에 없던 그런 시절에 보면 튼튼한 남자들이 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 우물가 가서 다 여성들이 떠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난한 나라 보면 다 그 여성들이 다 이렇게 그 물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런 어떤 변화가 이제 그런 물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런 어떤
그 뭐 수도 시설까지는 안 해도 이런 어떤 뭐 펌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런 노동을 좀 감하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그 GCF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인식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미국이 거기서 제대로 이걸 해보겠다라고 이제 달려들면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우는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또 더더욱 그 정말 그 미국 대선이 예,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미국을 참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비참하기는 해도 또 국제 또 현실은 또 현실인 또 측면은 있긴 있으니까요. 예. 요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괴상한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종 중에서 참 좀 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명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던 것 안에서 그 방향을 추구해왔던 방향에서 보면 그 방향에서 좀 약간 좀 역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한국에서 또 그 대선을 보는 관점 중에 보면 뭐 북한하고 어떤 뭐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 자국 이익의 어떤 굉장히 그런 중심에 또 서면서 그 보편적인 어떤 그 호모사피엔스가 추구해왔던 그런 방향을 굉장히 어떤 지금 이 시점의 어떤 관점, 어떤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또 그런 시선도 요즘 또 이렇게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서 참 인간의 이 인간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임의성과 편파성에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르거든요. 예. 이 중심주의에 대한 것이 우리 생존 자체도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편파성,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보이는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학이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왕립과학원의 그 모토라고 하죠. 거기 왕립과학원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증거에 따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과학이 사람을 따랐더라면 그냥 사람의 권력과 권위를 따랐더라면 어떤 누군가의 보다 나은 그런 말에 따랐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학의 시작, 우리 근대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이제 뜨면서, 그런데 그거는 증거를 통해서 지동설이 됐지 그 당시에 권위와 권력에 따랐다라고 하면 절대로 천동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증거, 그런 물질적인 증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그 다음에 반드시 반증과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 어떠한 과학도 절대적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절대성에 있는 진리는 없다. 그래서 반증과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증과 검증을 항상 한다. 그 어떤 과학의 진리에 대해서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열린 질문을 다 항상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반증과 검증, 그 다음에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데서 바로 인간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그래서 과학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래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많은 그 기후 부정론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다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다 났어요.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인간 때문에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과 반하는 증거가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도 이 기후 위기는 끊임없는 반증과 검증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위험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게 절대적 진리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항상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검증과 반증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열린 태도 속에서만이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네. 지구가 뜨거워지면 안 되지만 저는 가슴은 뜨거워지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까 이제 그런 뭐 완벽한 사회 또 생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 완벽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완벽한 사회는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검증과 반증을 또 반복하면서 실천하는 주체들이 이렇게 늘어날 때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늘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또 그런 의지와 각오를 다지게 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멋진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뜻을 품고 같이 또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저희들과 또 보시는 분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전 세계 인류까지 왜 이렇게 갑자기 부끄럽게 그냥 저는 그냥 제 이야기로 웅얼웅얼거리고 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 사회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 그럼 미친놈 소리 들었잖아요.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 감옥에 갇힐 일이었잖아요. 참 그때 여성의 참정권 이러한 것들 정말 막막했죠. 그 다음에 200년 전에 노예 입장에서 정말 이 세상이 변할까?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만큼 변화시켜 놨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세계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아니었어요. 저 산 너머에 노예제는 없는 세상이 있어야 돼야지, 여성은 참정권을 가진 세상이 돼야지 하는 어떤 면에서 허구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인간이 함께 믿는다라고 하는, 물론 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거 허구를 발명한 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돈이야 종이 쪼가리지만 우리가 다 같이 저건 교환의 가치가 있어. 믿어버리는 순간 저건 종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법전 그거 단어 쪼가리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글은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인간이 믿어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이런 어떤 이 유한성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거기에 지금 기후위기 이거 아무리 깝깝하고 이렇다 해도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답답했던 그 옛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한테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년 전에 2018년도 가을에 툰베리라고 하나의 소녀가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그 판넬 하나 세워놓고 혼자 서 있었어요. 그게 오래 쓴 게 아니에요. 2년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울림이 작년, 그러니까 19년 5월 달에 전 세계 그 청소년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때 한 150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전 세계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학로에 한 5천 명, 전 세계 한 700만 명이 모이잖아요. 한 소녀가 그냥 그 소녀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거기에 서서 어른 세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교를 갈 상황이 아니다. 이래 가면서 금요일마다 가서 거기서 서 있었던 게 그렇게 엄청난 이런 어떤 임계를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난 그런 것들이 몇 개만 더 있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툰베리 얘기를 들으면 늘 생각이 드는 게,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미래의 의제는 그 존재론적으로
미래에서 온 그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그 존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진화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우리 어린 세대가 해주는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뭘 어떤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어린 세대가 해주는 이야기, 우리 어린 세대한테 기후위기는 이렇게 너희한테 보여질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바로 그래야 될 때라고 저도 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희 또 과학자를 이렇게 모시는 또 이 아주 적절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려면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오늘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시간을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